저는 2차 전지 계속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 계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먹을 건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지 않아요. 2차 전지 오리는 정말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앞서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제는 시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파운드리가 분기 단위로 보는 손익이 조 단위 적자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고객사를 확보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이 다 TSMC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TSMC한테 왜 붙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건 결국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빨리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HBM4가 됐던 4E에서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훈입니다. 저는 2차 전지 계속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 계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먹을 건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업황은 얼추 바닥 온 것 같아요. 업황은. 바닥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빠진다 해서 크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돌아서는 게 유의미하게 돌아서야지 주가도 강하게 먼저 베팅이 될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유가 사실 유럽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상반기 성장률이 거의 30%대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배터리는 다 중국산이 장악을 했고 우리는 역성장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긴 재고 소진하는 수준이고 또 지금 아시지만 IRA 폐지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상원에 지금 이제 BBB법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보조금 폐지, 삭감 뭐 이런 거잖아요. 또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기 그린 쪽으로 해가지고 돈 주는 거는 쓰레기통에다 뭐 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폐지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거기는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트럼프가 또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시장 내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성장률 자체가 또 정체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센티가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그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이 좀 안 좋은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빠져가지고 옆으로 기고 어쩔 때 반짝했다가 빠졌다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고 부담 느꼈을 때 뭐 없을까 할 때 2차 전지가 올라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대안 나오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크게 오를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앞서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NCM 계열에서 그게 더 기술이 하이 퀄리티고 좋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요구했었던 거는 가성비였거든요. 좋은 것보다 일단 전기차가 비싸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인데 이게 NCM이 좀 휘발성이 있잖아요. LFP도 이제 물론 그게 있긴 한데 근데 또 LFP 쪽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걔네들 말하는 걸 다 믿지 않더라도 처음보다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대대적으로 쓰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전기차가 30%대 성장을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NCM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미국이 보조금 주겠다 그러고 유럽에서도 원산지 증명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기차 쪽을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투자를 한 거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게 재무적으로 부담이 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재무 리스크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제 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어놓기는 했는데 거기서 캐파만큼 물건이 안 나오니까 이익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중국은 지금 그 국가별 또 특징도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특성이 뭐 안전 리스크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뭐 만든다고 하면 일단 해봐 이거잖아요. 일단 해봐.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하니까 그냥 거기도 무차별적으로 막 해보고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이 자율주행도 막 올라오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는 사고 나도 그냥 막 밀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제한이 돼 있는 측면도 좀 있고
또 한 가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CATL 그 연구원 수가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연구원 수 총합이 한 10,000명 정도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선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우리 쪽에 NCM 쪽이나 이제 또 LFP 또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뒤늦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LMR이라고 해서 또 저가형으로 해 가지고 배터리를 또 이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이 보조금을 이제 안 준다고는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지금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주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확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보조금을 만약에 없애거나 이래버리면 좀 더뎌지긴 하겠지만 그나마 좀 숨쉴 공간은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니까 너도 나도 보조금 받으려고 일단 만들어 놓고 보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0km짜리 재고가 엄청나게 넘치고 배터리도 잔뜩 쌓아놓고 그게 안 팔리니까 거기도 구조조정 일어나고 중국도 지금 난리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도 지금 난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구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캐즘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캐즘 구간에서 이제 기업들 생존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재무 리스크 이런 것들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장에 중국을 이긴다 못 이긴다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놓으면 어느 정도 좀 모양이 정리가 되면은 이 배터리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증시에서 주도주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다시 주도주로 회복이 되는데. 시클리칼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걸리는 거는 조선 같은 거는 2005년에서 7년 그때 한번 제대로 붙었었고 지금 거의 한 20년 좀 안 되게 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사실 이 시클리컬 산업들의 특징도 있지만은 어떤 한번 주도주가 됐을 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도주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요. 기업의 가치 이걸 떠나가지고 한참 막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PD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운데가 드림이 돼가지고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꿈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게 버블이 돼가지고 이제 꺼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IT 버블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림 자체가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 2023년도 막 주가 폭등하고 할 때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거기다 끝에 급등을 했었던 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숏 스퀴즈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놀래가지고 그걸 되사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면서 막판에 이제 클라이맥스를 찍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다. 이제 증시로 놓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을 가지고 여기서 회복을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도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배터리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성장 자체가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회복이 될 거냐 이걸 보려면 결국 가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가격 수준만큼 떨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요즘 한참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전력 부족이잖아요. 전력 관련된 게 요즘 계속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AI 때문이다 뭐다 하는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다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원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구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이게 언제 될까 이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켜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더 순서일 것 같아요. 지금 언제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자하고 투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정 섹터 올인하는 건 투자는 아니에요. 그건 투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라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사고 에코프로 BM 사고 에코프로 사고 뭐 LNF 사고 이게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달걀을 갖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포트를 구성을 할 때 상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는 좀 광풍이 불면서 열풍이 불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부 2차 전지에 올인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래서 포트 리밸런싱을 다 해드렸어요. 일단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갖고 있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 물량만 갖게 하고
포트를 분산을 해드렸는데 올 초까지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지금 가격선에서는 고민이 좀 돼요. 왜냐면 다른 섹터도 다 올랐잖아요. 심하게 올랐잖아요. 제가 지금 작년 올해 포트 주력이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바이오 다 올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격이 그래도 해볼만 했는데 올 초 대비해 가지고 다 또 사실 저도 지금은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 상의하신 분들한테는 타이밍을 봐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교체 매매를 일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에서는 저는 2차전지 올인보다는 2차전지 올인은 정말 그쪽이 살아날 때 해도 늦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포트 분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 장부를 보니까 이게 손실률이 저도 겁이 나서 못 팔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또 제가 작년 1년 내내 줄여가지고 바꾸라고 했는데 그 바꾸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져가시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는 보시고 버티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화가 안 돼 있는데 될 거야 해가지고 막 붙여놓은 것들. 근데 그게 그 시점이 안 맞으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를 얘기했었던 데가 삼성 SDI가 2027년 얘기를 했고요. 2027년 얘기할 때 당시에 제가 그 인터배터리데이 가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또 이제 뭐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된다 해도 그 소위 말해서 차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고가차? 뭐 그런 쪽에 적용되지 않을까. 일반화되기는 한참 걸릴 것 같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보면 기대감 때문이긴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밸류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은 전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대한 투자는 현재 제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는 당연했었고 항상 타사 대비해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앞서 나가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었단 말이에요.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특히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1년 반 이상 뒤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론한테도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 쪽에서 마이크론은 퀄테스트 통과했어요. 물건 들어가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HBM3의 80%를 지금 장악을 했고요. 이미 HBM4도 초도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4 샘플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3 버전 아직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퀄테스트 통과가 돼도 3 버전에서는 제대로 된 수주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이제 4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4에서도 이미 뒤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은 하이닉스가 계속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이 6월 들어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하는데 그 대량 매수의 절반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돼요. 그동안 눌려 있었어요. 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베타 터부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꾸물꾸물 전고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버려져 있었던 게 그동안 원화 가치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그 GB200도 그렇고 뭐 이제 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 증가 얘기들이 나오고, 중동 시장 개척 얘기 나오고, 또 중국도 이제 금지됐었던 거 다시 풀리는 분위기, 이런 것들 나오면서 성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이닉스로 급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원화가 다시 약세로 되밀리면 외국인들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치를 찾아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지금보다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 오름폭이라는 게 저는 환율 상승분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려면 빨리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 부분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사실 이제 TSMC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2021년, 22년 그 초반까지만 해도 마켓 시어가 16%, 17%였었거든요. 지금 8% 전후예요.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중국의 SMIC 같은 데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역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객사를 확보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빅테크들이 다 TSMC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TSMC한테 왜 붙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건 결국 수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 칩을 갖다가 원래 삼성이랑 만들다가 TSMC로 넘어갔던 게 애플이 칩을 만드는 거는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는 칩인데 삼성도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랑 하다가 얘들 우리 거 카피 떠가지고 저쪽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더 나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좀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독자적으로 경영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이 요즘 불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TSMC가 막 가격 계속 올리고 해서 거꾸로 빅테크한테 제한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 우리 LSI 사업부하고. 그래서 자체 경영을 하게끔 할 거고 또 지분 참여하고 같이 키워나가자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엑시노스를 다음 폴더블 폰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삼성 파운드리가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빅테크, 메이저 기업들을 갖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객사를 유치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수율이 맞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율 노이즈가 있고 심지어 지금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여전히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80%가 됐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들이 삼성을 안 찾는지. 가격은 분명히 TSMC보다는 쌀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지금 삼성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자 생존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분기 단위로 보는 그 손익이 조 단위 적자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환율 베팅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원화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1,200원대 얘기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1,200원대 중반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 덩치 큰 애들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덩치 큰 애들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넣었다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넣는데 꼭지에서 잡아버려가지고 빠져버리면은 이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기업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가를 지금보다는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어떤 쇼크가 안 생긴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보단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6만 전자를 논하는 건 별 의미 없다. 그 정도는 당연히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도 고객님들이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기대하시는 분들이 6만 전자를 기대할까요? 7만, 8만? 전고점 가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몇백만 한 주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하이닉스만 해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 아쉬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쉬움을 해소하려면은 삼성전자가 빨리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리더십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HBM4가 됐던 4E에서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들 수급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기 28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필요한 전력기기 65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가능한 게 1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건설 중인 게 데이터 센터 발전 용량으로 6기가와트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44기가와트 정도가 부족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후 설비, 노후된 그 전력원을 갖다 교체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 가운데서도 LNG로 교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린 에너지 쪽으로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 트럼프는 풍력 극단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대통령이 딴질 걸면 아무래도 그 정책 자체에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은 뭐 풍력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전력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전력을 어떤 식이든 확보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LNG하고 원자력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 둘 다를 밀고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원전을 미루냐? 불과 작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원전을 얘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린 에너지 이랬었지. 근데 왜 원전을 자꾸 미루냐면,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제 바뀌고 나니까 또 그쪽 입장에 서서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린 에너지 쪽이 이제 지속성,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 뭐 블랙아웃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에 풍력 발전 안 돌아가가지고 또 난리 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그 가운데 이제 원전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원전이 처음에 지을 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짓고 나서는 이게 유지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거 폐쇄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과연 싸냐의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조차도 79년 이후로는 원전을 짓질 않았었는데, SMR이라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SMR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진보를 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많이 제어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피폭 지역 같은 게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한 30km 내외를 갖다가 피폭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면, SMR 같은 경우는 1.5에서 2km 정도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형 SMR 같은 거 하나 딱 놔주면은 돌아가는데 정말 편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 니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MR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고, 전력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원전을 안 했었고, 또 폐기했었던 독일에서조차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가 왜 많이 나올까요? 돈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지을 때 큰 거를 하나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래 쓰고 또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시장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건데, 심지어 SMR 쪽은 아직 공사가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주식들 두산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BHI도 있고 또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대형 원전 수주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이 주가를 설명을 못해요. SMR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MR 쪽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딜레마는, 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연평균 성장률을 뭐 30%, 40% 막 이러면서 2035년 가면 얼마 되고 막 이런 얘기들 옛날에 보고서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원전 보고서 보면은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0%대 중반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원전 이전 정부에서 배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관심 안 갖고 안 하다가 갑자기 원전 미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에너지를 갖다 특히 풍력을 또 잡잖아요, 지금. 결국 정책 리스크가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초장기적인 어떤 플랜보다는 일단은 저는 지금 전력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 것 같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 말 올 초부터 원전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원전의 성장성을 제가 뭘 알고 했다기보다는 전력원에 부족하고 SMR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그 자료를 봐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당시 사들였던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배가 조금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거 25,000원부터 올라왔어요, 올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더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현재 수급을 봐가지고는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는 앞으로 계속 더 가면 저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자 못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업황을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고,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자, 그 정도입니다. 우선 전제는 소형원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발주가 돼가지고 지어지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밸류체인 안에 협력이 돼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고요. 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텍이라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HD 현대 협력하는 업체가 그 정도 있고,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DLENC하고 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들은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연계가 돼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이거 이때 그 HRSG라 가지고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이제 원전에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사용되는 건데, 이쪽 관련해서 BHI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나 그 자료들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발주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통 원전 한 기를 짓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3년, 늦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요즘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소버린 AI.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AI 주식이 하나도 안 움직였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JP모건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리포트 나오고 26만 원 목표 주가에 갑자기 불을 뿜었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요, 올 연초부터 나왔던 국내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갑자기 거기에 흥분을 했느냐? 시장이 3천 왔는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찾고 있는데 정부에서 AI 하겠대. 그런데 갑자기 네이버 하면서 AI 딱 이러니까 매칭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불을 덧붙인 거는 이제 네이버 출신 인사가 정부에 이제 또 수석으로,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가 너무 급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제 AI와 관련돼 있는 이슈는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AI 성장할 때, 산업 성장할 때 전혀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경쟁력 있게 따라붙을 수 있느냐가 변수일 건 한데, 그래서 저는 뭐 좀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그것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딜레마인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시장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시간 늘린대잖아요. 근데 더 늘린대잖아요. 증권사 직원들 도대체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라고. 아니 저야 이제 뭐 내가 증권회사 뭐 앞으로 뭐 몇십 년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근데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 거고 수수료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 스테이블 코인을 또 한대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상품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말을 제일 잘 듣는 조직 중에 하나가 증권사입니다. 또한 그보다 사실 말 더 잘 듣는 데는 은행이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엮여서 본다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도 보실만한데, 저는 작은 놈보다는 큰 놈이 낫지 않겠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지금 하고 있는데, 상품 개정 이슈하고 고배당 수혜에 관련해서 이제 배당수혜 35% 이상 기업들한테 분류과세 얘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밸류 기업을 갖다 밸류업을 시키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 또는 강제 정책. 일본 같은 경우도 PBR 1배 만들겠다고 일본 거래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되게 푸시를 했었잖아요. 그 뭔가가 같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배당 많이 주면서 배당 서양도 높고 주주 환원 많이 주는 회사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역발상을 해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꼴통 기업들 있잖아요. 정반대로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이쪽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방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고객님들 중에는 현대차 우선주 지금 2020년에 사들인 거 지금도 갖고 계세요. 평균 매입 단가 9만 원대 초반. 거기에 배당을 연평균 7%에서 8% 이상을 받았거든요. 배당 수익률만 50%가 넘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냐? 현대차 PBR이 0.5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수익 성과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앞으로도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선 그런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할 경우에 거기에 합당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배가 필요하대요.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 비해 가지고 해군력에서 뒤집어지면 해군이 만약에 중국이 우세한 상황이 되면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해요. LNG 팔아먹으려고 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정책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또 다시 뭐 얘기 살짝 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상법 개정이 됐든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됐든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장치가 나오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버린이나 스테이블이나 또는 아까 증권주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저도 좀 사실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 대응이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내면 그때 이제 붙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주가 밀리면은 저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무조건 글로벌 패권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투자는 그쪽으로 대형주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이 HBM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준다. 지금처럼이 아니라 HBM4까지는 지금 완전히 뒤져 있는데 많이 따라 붙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4까지 납품하는 기간이 뭐 지금 HBM3 거의 끝나가는데도 지금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 쪽으로는. 근데 만약에 4는 일단 초도 물량이 들어가고 샘플 테스트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내에 삼성도 샘플 테스트 들어가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이 많이 따라 붙겠죠. 그러면 그때 삼성은 따라 붙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소부장 쪽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국한해서 보시라. 옛날처럼 대대적인 설비 투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설비 투자한다면 그쪽 관련된 주식 쫙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